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5월 24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엔비디아가 또 한 10% 올라 버린 것 같습니다. 예상을 못했던 바는 아닌데 역시 또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던 것 같네요. 이 빠른 판단과 결단, 이게 좀 저한테 부족했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5월 24일 금요일 순서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 3 살펴보고요.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NH투자증권이죠. 네, NH투자증권의 김승환 연구위원과 함께 깊이 있는 투자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옷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이 옷이요? 네. 아니, 이 연속적으로 입고 오시네. 옷을 샀으면 네. 옷을 샀다는 걸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인지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어제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하루 더 입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이 옷이 잠옷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독전 그 누굽니까 그 사람 진아림 아니고요. 진아림 아니고요? 네, 진아림 아닙니다. 네, 요게 이제 위아래 한 벌인데 바지도 있어요? 세트로? 원래 바지도 있어요. 네, 근데 바지는 똑같은 무늬로? 똑같은 무늬로. 대박. 근데 한 벌은 못 입고 월요일 날 한번 위아래로 네, 똑같은 무늬로 이렇게 입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뉴스들 한번 볼까요? 예, 엔비디아만 올랐습니다. 다른 건 안 올랐죠? 네, 지수는 다 빠졌습니다.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요게 보통 이게 버블 마지막 순간인데 이런 느낌이. 그런가요? 저는 그냥 많이 올랐길래 좀 빠진 게 아닌가 했는데. 아니, 버블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불꽃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이제 과거 시장들을 많이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버블 꺼질 때 마지막 불꽃 피우는 한 주도주 멋진 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 막 힘없이 빠질 때, 요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상한 애들 막 좀 튀거든요. 밈주식 같은 애들. 그리고 나서 쭉 꺼지더라고. 요새 밈주식도 좀 들썩들썩했었죠. 그래요? 얼마 전에? 그렇죠. 이게 약간 좀 불안합니다. 다우존스는 1.5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39%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74%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워낙 실적이 좋고 전망치도 좋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액면 분할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그런 것들은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소리 나올 때쯤 되면은 알아서 액면 분할해서 좀 낮춰주는. 우리나라는 좀 잘 안 하거든요. 예전에 삼성전자 250만 원 할 때 그때 액면 분할하라 그러면은 그 250만 원 되면은 개인들 주식 싸지면 개인들 많이 들어온다고 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요? 네, 액면 분할 안 하고. 오히려? 네, 그 5만 원짜리 주식 사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싫다고. 그런 태도는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이거는 좀 삼성전자에게 좀 까칠한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네이버하고 마하라는 반도체를 공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공동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쓰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네이버에서 좀 이게 서운하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력을 하겠냐라는 얘기가 좀 올라왔어요. 그 네이버에서 이걸 담당하는 담당 임원이 그 SNS에다 글을 올린 건데, 말을 먼저 만들자고 제안한 것도 네이버고 이렇게 만들자고 기획한 것도 네이버인데 이름 빼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맥락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네이버가 초거대 모델 하이퍼크로버엑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네이버에다가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엔비디아 반도체는 너무 비싸요. 그리고 비싸죠. 전기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중화를 시키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거대 모델 오픈AI라든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엄청나게 손해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고효율 반도체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가 이제 자신들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좀 함께 만들어줄 반도체 회사들을 찾아다녔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만들게 됐고 이런저런 빌드업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가 지금 마하입니다. 그럼 마하의 특성은 뭐냐면은 AI 반도체의 핵심적인 병목 현상, 제일 허들이 되는 부분이 메모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숫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글자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모델을 한번 읽어야 돼요. 네네. 그 모델이 175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파라미터당 대충 한 2바이트 정도 계산했을 때 350기가를 읽어야 됩니다. 글자 하나 딱 읽으려면은 350기가를 읽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350기가가 그러면 가까운데 빨리 있어야 되죠. 빨리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램이 하나에 2기가입니다. 램이 2기가인데 350기가를 읽어와야 돼요. 170개 175억 개, 150억 개 파라미터 모델을 한 번 읽으려면 350기가를 읽어야 되는데 램은 2기가밖에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 2기가밖에 안 되는 램을 위로 쌓은 거 8개를 쌓은 게 HBM이죠. 그럼 28에 16 그거를 HBM이 GPU 하나에 8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96기가거든요. 예. 96기가인데 실제 효율은 80기가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GPU에 HBM 8개를 깔아서 80기가가 나와요. 근데 초거대 모델은 한 번 읽는데 350기가를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뭐 부족하죠.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80기가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한 번 읽으려면은 밖에 있는 데이터를 램이 몇 번이니까 4번 반을 읽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의 AI 서버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런 GPU, 그러니까 80기가의 그러니까 HBM 80기가가 붙어 있는 GPU 8개를 연결합니다. 네. 그러면은 몇입니까? 88에 64, 640기가죠. 예. 요러니까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 GPU는 강점이 뭐냐면 이 엔비디아 GPU 8장이 마치 하나의 반도체처럼 움직여야 돼요. 엄청난 초고속으로. 네. 그러니까 이 GPU와 GPU를 연결하는 엔비디아의 NV링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NV링크로 8개를 다 연결해서 그걸 싱크를 다 맞추는 기술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지만 이거밖에 답이 없는 기술을 엔비디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이게 뭐 비용을 낮추는 게 너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네이버에서 냈던 아이디어가 그럼 초거대 모델을 학습할 때는 모르는데 추론할 때는 요 추론할 때 이게 파라미터 값이 고정돼 있는 그 모델은 압축을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되면 350기가를 다 안 읽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압축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압축을 하면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압축을 시켜서 보내는 건 빨리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압축한 걸 받아가지고 연산을 하려면 압축을 다시 풀어야 돼요. 그렇겠죠. 압축을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압축을 푸는 과정까지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된다면 꽤 유의미한 대중화를 시킬 때 여기 이제 HBM도 안 쓰고 LPDDR이라는 저전력 반도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컨셉을 제가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기본 설계를 가지고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삼성전자에서 마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하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만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마하가 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하 1, 2, 3, 4 뭐 이런 것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2, 3, 4에는 네이버의 이름이 아예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더해진 게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던 같이 하자고 사이닝을 했던 네이버의 최소연 대표가 있으면 삼성전자의 카운터파트는 경계현 대표예요. 근데 경계현 대표 얼마 전에 나갔죠.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장이 나간 거예요. 네이버는 좀 약간 섭섭하고 불안하고 아예 그냥 아이디어만 뺏기고 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되게 많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뭐죠? 협력업체들이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재 장비 회사가 우리 이런 거 개발을 해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에게 가져가면은 그거 갖다가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는 협력업체 다른 데 갖다 주거나 뭐 이러거나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뭐 삼성전자에서도 할 말은 있겠죠. 이거 그 기술 아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훨씬 더 많은 연구 개발비를 넣어가지고 네. 또 이건 다른 기술이야. 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이버도 예전에 그런 거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이버도 예. 예전에 뭐 그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랬으니까 너네도 당해도 아니 된다. 그건 아니고 이제 그 기시감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 뭐 이 문제를 조금씩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SNS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공론화가 좀 됐어요. 그래고 나온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파운드리 문제도 이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하는데 인텔이 파운드리 서비스를 TSMC나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그래도 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더 좋은 노광 장비, ASML 거 최신 거 가다온 게 있고 은근히 전문가들 사이에선 더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인텔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많은 IP들, 그 기술들을 그 고객사들한테 공개를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고객사가 내가 이런 반도체를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면 그게 뭐 실제로 이거 양산에서 찍었을 때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거를 인텔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IP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고객님 이거 이렇게 만드시려면 저희가 이런 기술이 있는데요. 네. 이런 기술 넣어갖고 요렇게 조합하면 훨씬 더 좋은 반도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동안 그 수십 년간 쌓았던 인텔의 그 숨겨져 있던 IP들이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보면은 이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다가 뭐 나는 이런 거 설계했는데요. 반도체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그거 보고서 좋네. 그럼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만들 때 이거 한번 써봐. 이걸 되게 우려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협력 단계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좀 야, 이런 식으로 협력하는 게 과연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겠냐. 뭐 지금 당장 하나 만드는 거야 뭐 만들어서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삼성이랑 협력하려고 하겠냐. 그리고 여기에 한 발 더 나가면은 네. 우리나라 협력업체들 대할 때 그런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AI 반도체는 지금 그 엔비디아만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업체들은 다 후발도 아니고 뭐 첫발도 제대로 못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첫발도 못 떼고 있는 업체들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엄청난 게 큰 회사들이에요. 빅테크들이에요. 그럼 그 빅테크들이 엔비디아랑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누군가랑 협력 파트너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협력업체들을 존중하지 않는 삼성전자와 손을 잡겠느냐. 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어제 뭐 반도체 쪽에 좀 더 큰 이슈는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한다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뭐 18조 원 반도체 금융 지원 서비스 하고 윤석열 대통령 가셔가지고 시간이고 보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전기, 물, 도로 등 인프라도 빠른 속도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거기서 또 하나 나왔던 얘기가 이거 대기업 특혜 아니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반도체 산업이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토대다라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어요. 네. 그럼 여기서 반도체를 지원을 해서 반도체를 지원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진짜 삼성전자 하나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거기에서 딸려 있는 그 수많은 협력업체들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투자와 소비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부 효과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런 지원을 받을 때는 정말 이 낙수 효과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최소한의 아무리 거기가 협력업체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중소기업은 아닙니다만 그 중소업체들하고 거래를 할 때도 좀 상도인은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네이버와 함께 시작한 건 분명히 이건 맞는 팩트인 거고요. 네, 여기 같이 보면 사진도 다 찍었어요. 이제 보시면은 삼성전자, 네이버,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 협업 킥오프. 그러나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모습은 네이버를 좀 약간 외면하고 혼자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게 차후에 있을 반도체 협력에 있어서 혹시
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는 뉴스를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대한민국 경제교사 이창용 총재. 경제교사예요? 근데 저 이거 보고 있으면은 네. 그 기업들 컨퍼런스 콜을 하잖아요. 실적 나오고 나면 약간 이창용 총재 발언 보고 있으면 약간 그런 느낌 나요.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컨퍼런스 콜하는 것 같은 느낌.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금리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GDP 전망치를 우리가 올해 한 2.1% 정도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했다가 2.5%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전망치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우리나라 경제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뭐 바꾸셨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서 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좀 알려주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일단은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다 보니까 네. 성장이 잘 된다라는 거는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올해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난 4월에 비해 훨씬 커졌다. 뭐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졌으니까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기는 하려 그랬는데 그 시점이 언젠지를 지금 특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졌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창용 총재가 4월 달에 얘기할 때는 거의 한 7월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하반기 넘어가면 그냥 바로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경제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명 중에 1명 정도만 3개월 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는 금리 동결이 뭐 바람직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견해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한 명은 물가 상승의 압력이 올라간 건 맞지만 내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건 맞는데 그럼 이게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것을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이게 뭐 물가가 올랐는데 물가가 오른 거를 내수해서 뭐 소비가 잘 돼갖고 하면은 여기다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더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수출에서 대부분의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물가를 자극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밖에다 갖다 판 건데 네. 뭐 안에서 뭐 이거 좀 금리 낮춘다고 해서 물가가 더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진 만큼 네.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뒤로 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 통화 정책과의 탈동조화, 미국 통화 정책과 탈동조화를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은 경기가 좋아요. 좋죠. 예.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금리를 낮추기에는 물가도 좀 잘 안 잡히고 일단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안 좋아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건 맞는데 네. 성장률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좀 내려야 되겠는데 미국은 성장률이 좋아서 금리를 안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같이 갔는데 야 이거 같이 가서는 너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탈동조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야, 이쯤 되면은 우리는 경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다. 그래도 자본 유출 안 일어날 거다라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 얘기는 이창용 총재가 지난달 12일에 간담회에서 미국의 피벗 시그널을 작년 말부터 줬기 때문에 탈종조화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본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예전에 그 얘기 했거든요.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연준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 그 얘기 했었죠.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환율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서 자금 유출이 되는 게 있고 네. 경제가 우리나라가 더 안 좋아져서 자금 유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서 자금 유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금리를 낮추는 게 오히려 외화 유출을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환율 시장 일단 봐야 되고 네. 자본 이동성이 주는 영향,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면서 요것들을 좀 이제 탈종조화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률 전망 또 틀렸네요. 어디가요? 한국은행 2.1 전망했다 2.5로 바꿨잖아요. 아,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네. 뭐 맨날 틀리냐? 전망 똑바로 하는 거 아니냐? 무능한 거 아니냐?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뭐 그렇게 무례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 틀리지 않았냐? 네. 그 얘기를 했더니 일단 그 뭐 겸손한 자세로 개선하겠다라고 네. 일단 얘기는 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IMF도 미국 경제 성장률 1.1% 전망했다 2.7로 바꿨다. 일본 1.2 전망했다 0.8로 바꿨다. IMF도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전망은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러면서 전망이 틀렸다고 해서 시장에 혼선을 주니까 전망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해외에서도 전망이 틀렸으면 이게 왜 틀렸는지, 왜 내 의견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이것들의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전망을 했었고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전망을 받는지를 한번 같이 보면 된다. 네. 한국은행이 아무것도 발표 안 하면 밖에서 볼 때 틀리지도 않고 비난도 안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더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줘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기분이 상하신 모양이네. 기분 상했죠. 네. 아니 근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하죠. 네. 예. 이제 또 매번 뭐 이렇게 많이 틀리고 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뭐 꼭 그랬던 건 또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틀리냐 맞냐를 꼭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네, 전망이라는 네, 게. 네. 그리고 또 뭔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거 약간 그 종목 찍어주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네. 지난달 12일에 한국은행 그 이창용 총재가 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튀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니까 환율이 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그것도 억울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내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서 환율이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네. 정말 국내적인 시선이다. 아. 당시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 소식이 올라가면서 아. 호주, 뉴질랜드 환율이 동시에 절하가 됐는데 예. 이게 내가 그 금리 인하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만 튀었으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예. 우리만 튄 게 아니라 그 얘기했는 그날 뉴질랜드, 호주 다 튀었다. 그런데 뭐 이게 내가 한마디 했다고 그게 그렇게 튀냐? 네. 국제적으로 같이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거에서 당신 말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뷰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거는 지금 왜 그 전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분석을 하고 전망이 달라지면은 이 전망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그 변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그 각자 이제 자기가 투자 판단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때 예전에 한국은행은 굉장히 좀 위축됐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딱 정제된 규격화된 정보만 좀 줬었는데 이게 정보를 좀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면은 전망을 잘 공개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전망에 대해서 돈 주고 보는 사람들로 그런 정보가 좀 한정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보가 많다라고 하지만 정보가 많을수록 비대칭성이 더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거 이거는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되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 저희 나오시는 전문가들 전망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망을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좀 보면서 전망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 전망이 달라지게 됐던 전제 조건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자꾸 하면은 이게 그럼 진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싸구려 정보들만 막 넘쳐나게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정보를 좀 주려는 사람들은 위축되게 되는 효과가 좀 있어서 네, 이 네. 얘기도 조금 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망이 또 틀렸을 때 특히나 뭐 좋게 전망했는데 틀리게 나오면 저것들 저거 뭐 팔아먹고 뭐 그러려고 먹튀하려고 그런다 이제 이런 이제 의심들도 많이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조심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괜찮은 전망, 괜찮은 전문가들이
이제 대중 앞에 서기를 더 꺼려하니까 이미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오히려 우리 전체가 좀 손해 보는 예. 그런 일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뉴스 너무 길었나 봅니다.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짧게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요. 그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약간 디베이트를 했던 그 데이터 AI가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네네네. 근데 그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AI가 한 건 아닌데 오픈 채팅에서 오픈 채팅은 익명으로 하잖아요. 근데 익명으로 하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일종의 그 난수 같은 게 그냥 무작위의 숫자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해요. 네. 뭐 그래야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련 번호에는 전혀 개인 정보가 없습니다. 뭐 일련 번호만 뭐 어떻게 조합을 해도 일련 번호는 그냥 무작위로 그냥 뭐 정프로님은 뭐 최고니까 1번. 저는 꼴찌니까 9번. 그렇게 주면은 9번이라고 하면은 그게 권순우라는 정보는 아예 없잖아요. 네네. 그런 정보가 이제 그 오픈 채팅방의 일련 번호인데 이거를 해커가 가져다가 그냥 전화번호를 010-000000부터 010-9999까지를 무작위로 만들어 가지고 네. 이걸 다 보낸 거예요. 친구 추가를. 네. 그 친구 추가를 보내면 대부분 카톡 프로필에는 자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신경 쓰는 예. 사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매칭을 시킨 겁니다. 아.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 난수로 나간 일련 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냐. 아.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네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야 이걸 요렇게 매칭을 시키면 개인정보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을 수는 있나? 그러니까 그 일련 번호 자체를 뭐 암호화를 시킨다는 건데. 근데 그 일련 번호에는 아무 정보도 없는데 그 사람 개인정보가 식별할 없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건데. 아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거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스팸으로 쫙 뿌려가지고 그거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름과 저걸 맞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뭐 처리하기로 했어요. 여전히 이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했고요. 151억 원 역대 최대급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카카오에서는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될 것 하겠다는 같습니다. 거고. 근데 굉장히 어려운 화두를 던져주는 이슈인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딱 얘기했던 거 생각나가지고 세 번째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런 일들이 매우 자주 그죠? 그리고 이건 AI를 안 쓴 건데 그렇죠. AI 훨씬 쉽게 일어나겠죠. 네,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떻게 막긴 막아야 되겠죠.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사람들 막긴 막아야 될 텐데. 예. 그 경계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사이버 수사대 우리끼리 네티즌 수사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 검색해갖고 옛날에 썼던 그 대학교 때 뭐 조모임 할 때 있었던 엑셀 파일에서 그 뭐 전화번호 빼가지고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제 되게 비효율적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AI를 그냥 크롤링으로 확 돌려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에 대한 정보 중에 어디까지가 보호를 해야 되는 정보인가? 그 몇 건이 유출됐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 건수가 나왔나요? 6만 5천 건. 6만 5천 건? 예. 151억 4,196만 원은 뭘로 계산한 거지? 아니 150억이면 150억 아니면 뭐 170억 이렇게 보통 하지 않나요? 151억 4,196만 원 이게 건당 얼마씩 아마 계산해 곱하기 뭐 한 것 같은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네. 여튼 굉장히 큰 151억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카카오가 맞았고 개인정보 보호 요 관련해서 근데 카카오는 지금 행정소송으로 대응을 한다. 6만 5천 개 그 일련 번호하고 이 해커가 1억 개 전화번호를 생성해서 이거를 스팸으로 보내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소식까지 오늘 뉴스 3 마무리하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주말 잘 보내시고 압권 어떻게 이번 주는 재밌는 거 좀 많이 올라왔습니까? 저희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압권 채널 유튜브 창에 압권 검색해 주십시오.
요즘에 뭐 저희 3프로 패밀리 채널인 압권 그리고 뭐 낙낙, 또 언더스탠딩, 뭐 지구본 연구소 이런 채널들, 위즈덤 칼리지 이런 채널들, 특히 이제 언더스탠딩 요즘 굉장히 조회수 잘 나오더라고요. 네, 낙낙도 또 압권도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볼 게 너무 많아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취향 맞춰서 보라고 분리해 놓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